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전달드리는 잡초근성 이슈 라디오 잡초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늘 그렇듯 세 가지 이슈를 가져와 봤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신용대출도 드디어 제한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답답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 가지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노컷뉴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도 막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곡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중간중간 받아야 될 일들이 꽤나 있어요. 이게 경기가 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가게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자재를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있어서 신용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해당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검토 중이다. 검토가 아니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들이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힘든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올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도 연금을 올리고 싶다. 매달 내는 납부금을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한참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부가세도 인상을 하고 싶다.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 판매 가격은 올리지를 못하고 그런데 신용대출마저 막히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이거는 진짜로 뭐 죽으란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건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에 모든 돈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집을 살 때 뭐 대부분 사람들이 7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해요. 나머지 30% 정도는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신혼부부나 뭐 이런 경우에는 8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최하 10억짜리 집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내 수준의 돈이 2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이런 거 다 제껴두고 집값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는 이 2억조차 없는 집이 태반이었고 이 2억이란 돈을 신용대출에서 끌어온 집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영끌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동산에 신용대출마저 엄청나게 몰려서 부실채권도 나올 것 같고 대출 잔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맞겠다 이건데 똑같은 뭐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1주택자도 대출을 안 해주겠다 해서 지금 난리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신용대출 잔액이 많이 몰려있고 경기도 어려우니까 많이들 대출도 받기도 했고 신용대출을 이런 모든 지표가 사실 부동산 때문인데 일반 그냥 잘 사업하고 있었고 늘 그랬듯이 대출 받고 상환하고 이렇게 꾸려왔던 분들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문턱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올리고 있냐. 900점도 신용대출이 어렵대요. 900점이면요 신용등급 2등급이에요. 엄청나게 좋다 1등급 수준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분들 정말 900점이나 900점 초반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신용대출이 스탑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신용대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금융권입니다. 시중 5대 은행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중 5대 은행, 메이저 은행을 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깜빡이도 넣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당장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금융권에서 밀려나가지고 2금융권도 가고요. 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2금융권도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면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되고요. 걷잡을 수가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1금융권하고 다르게 2금융권, 3금융권, 그러니까 뭐 대부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은 사실 돈이 시중 5대 은행만큼 많지가 않아요. 갑자기 수급이 확 쏠려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들에 갑자기 훅 밀려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안 돼요.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받다가 스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특히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요. 뭔가 국가에 정확하게 신고된 대부업체도 아니고 진짜로 불법 대부업체 있죠. 이런 곳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갑자기 뭐 깜빡이도 안 켜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떠밀듯이 몰아 나가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저신용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굴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금융권이 신용대출 조건이 강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멀쩡하게 1금융권에서 잘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 2금융이나 카드론이나 이쪽으로 잠깐 넘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안 된다고 하니까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뭐 카드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축은행도 은행이니까 뭐 괜찮겠지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 잠깐 그쪽을 썼어요. 그리고 일 잘 마무리했고 상환도 엄청 잘하고 있어요. 밀릴 일 자체가 없었어요, 나는. 자, 그리고 나서 규제가 좀 풀렸어요. 다시 상환도 다 했고 한번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가가지고 다시 대출 좀 받아볼까 가면은 안 해줄걸요? 왜? 2금융, 3금융을 이용했던 이유 하나만 가지고 신용점수는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해당 기록도 남아 있어가지고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면 다시 돈을 빌리고 싶은데 돈을 못 빌리니까 2금융, 3금융을 다시 가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고리의 시발점을 지금 끄는 거예요. 그것도 깜빡이도 키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대부업체가 됐건 2금융권이 됐건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금융기관이라고 하면은 내가 금리하고 상관없이 고금리든 저금리든 잘 빌려서 잘 갚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체 없이 잘 이용한 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1금융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신용점수가 깎여야 되고 1금융권에 도움의 손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전 고쳐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당장 힘든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일단은 어떻게든 1금융권 내에서 해결을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사실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힘든 선택이라고 하는데, 가족들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을 해보세요. 그래도 정 안 됐을 때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금융이나 대부업 쪽으로 넘어가면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바보같이 좀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갑질이 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잘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 어쨌다. 그런데 잘 들여다 보니까 급발진 의심 사고의 88%가 악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조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도요. 이게 그러면 그거는 진짜로 급발진이야. 그게 아니고 차가 너무 부서져가지고 분석조차 안 되는 경우가 한 10%래요. 그러니까는 결과론적으로 실제 급발진은 굉장히 극히 적다는 건데요. 이 뉴스를 정리를 한 걸 보게 되면은 88.2%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오조작을 낸 사람들의 평균 연령대가 64세래요. 좀 고령층이시죠. 고령층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뉴스인데요. 제가 한번 왜 요즘 들어서 근대 시대에 들어서 급발진 사고가 많이 늘었는지, 그리고 해외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옛날에는요, 급발진 사고라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가 악셀을 밟잖아요. 그러면 그 악셀 뒤에 와이어 줄이 매달려 있어요. 이게 엔진룸 안에 스로틀 밸브라고 엔진에 공기를 넣어주는 밸브, 사진 제일 오른쪽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저 플립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공기 흐름을 제어를 하거든요. 완전히 막아버릴 수도 있고, 이게 와이어 줄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급발진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옛날에는 저게 고착돼가지고 물론 안 다쳐가지고 좀 난리 나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있긴 했지만, 어찌 됐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연료 분사량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정밀해졌고, 그에 따라서 공기 흡입량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뭐냐면은 전자 제어 방식이에요. 악셀을 밟으면요, 악셀 뒤에 어떠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얼마만큼 악셀을 밟았는지 지가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한 신호가 차량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ECU라고 하는 컴퓨터에 전송이 돼요. 아, 운전자가 지금 얼마만큼 밟았어. 자, 너 엔진에 있는 스로틀 밸브 그 옆에 붙어 있는 모터야. 얼마만큼 돌려서 열어봐 하고 신호를 컴퓨터가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만약에 오류가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제어가 힘든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근대 시대에 들어서 급발진 사고가 급증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뉴스에서 말했다시피 실제 급발진 사고는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실제 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보였던 증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엔진이 미친 굉음을 내요. 막 회전을 하면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차가 막 계속 튀어나가요. 근데 이거는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 때 보통 엔진이 브레이크 힘을 못 이기게 설계를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힘을 넘어서서 엔진이 막 차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립으로 기아를 빼라. 안 빠진대요. 이게. 레바를 중립으로 돌려도 기아 자체가 안 빠지는 경우가 많고 차가 튀어나가는 정도가 내가 평상시에 풀악셀을 밟았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음을 내면서 막 튀어나간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 외적인 부분에 급발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이 요거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요. 미리 대처법을 어느 정도 알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내 차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어디에 어떤 버튼이 있고 레버가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평상시에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 무엇을 시뮬레이션 해보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발진의 증상들이 보인다 싶으면은 이거 왜 이러지? 좀 더 지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 순간적으로 근처를 보시고요. 사람이 없는 벽 같은 곳이 있으면 갖다 때려 박아버리세요. 차가 물론 속도가 많이 안 붙었을 때. 그런데 피치 못하게 차가 속도가 좀 붙었다 싶으면은 벽이나 가드레일에 옆을 쫙 긋으면서 차 속도를 줄이세요. 이렇게 일단은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강인한 심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차가 속도가 많이 줄었거나 정차를 했다. 근데도 엔진은 굉음을 내고 있다. 그러면 시동 버튼을 5초 이상 계속 누르고 계세요. 강제 종료를 하는 건데 사실 ECU가 뭐 좀 맛이 간 상태여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역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기어도 중립 기어로 좀 바꾸셔야죠. 그런데 요즘 뭐 전자식 기어봉이나 버튼식 기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먹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차를 세우고 더 이상 차가 앞으로 안 나가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급발진 사고가 특정 연령대에 좀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인데 자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평균 연령이 64세 뭐 어쩌게 얘기가 나오는데 60대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고령층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물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몸이 옛날처럼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마냥 욕할 게 아니고요. 고령이신 운전자도 이동권이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고 운전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비상 제동 장치 지금 요즘 출고되는 차들은 뭐 다 달려 있죠. 그 다음에 페달 조작 같은 거를 내가 잘못했을 때 자동차가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취소시켜주는 이런 장치들을 장착한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국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70대는 3년에 한 번, 80대는 매년 운전면허 갱신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가면 오라이예요. 그냥 가면은 뭐 거기서 떨어져서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갱신을 할 때 디테일하게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발진 관련된 뉴스를 맞춰보고 마지막입니다. 정말 분노가 이렇게 타오를 수가 없는 얘기가 없어요. 세상에 이게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에서 6살 먹은 애를 학대를 한 거예요. 볼을 꼬집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근데 이게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유치원 교사가 6세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뉴스가 나올 정도면요. 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은 훨씬 전부터 지옥과도 같은 공포를 맛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와, 정말 정말 주먹이 웁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법이고 나발이고 진짜 가가지고 와 정말 분노가 엄청나게 치밀어 오르는데요. 더 웃긴 거는요. 유치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대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유치원이 한 뭐 10,000평짜리 건물이에요? 작아요 유치원들은 그 안에서 이걸 몰랐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진짜. 교사의 행동을 묵인한 거죠 이거는 봤으면서. 아유 야 우니까는 야 좀 어떻게 좀 때려서라도 조용히 좀 시켜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거는. 그리고 한술 더 떠요. 유치원 원장은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원장 교체가 이루어졌다는데 유치원은요 초등학교랑 또 완전 달라요. 애들이 아직 말도 잘 못하고요. 본인이 겪었던 일을 집에 가서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유치원에 강하게 항의도 못해요. 철저하게 이 여리디 여린 나의 자식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곳이 유치원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로 와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뭐 법적으로 뭐 교도소를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으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보다 정말 힘도 세고 이런 사람 뭐 밑에 들어가서 두드러 맞아 보던가. 아 진짜 분노가 너무 타오르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뉴스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고 와봤는데요. 요 근래 정치 얘기는 제가 조금 안 다루고 있어요. 다른 이제 큼지막한 이슈들이 있으면 제가 정치 얘기 또 전달 드릴 건데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제가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부조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 제가 생방송 시간을 구독자분들이 좀 모이면 만들려고 해요. 그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시간 전화통화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책도 찾아보고 네가 잘못했네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잡초근상이었습니다.